벽진희 씨 27대 화서 이항로. 벽계산림인 화서 이항로는 청화산 서쪽으로 10리 지점인 벽계수가 철철 흐르는 물가에서 정조 16년인 1792년 2월 13일 해뜰 무렵인 묘시의 경기도 양평군, 당시는 양근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 청화정사에서 태어났다. 첩첩산 중에 흐르는 계곡의 우람한 완골 기와집에 몸을 숨기고 도와 진리만 추구하던 화서 이항로의 서재의 나라 신금에게서 벼슬에 임명했다는 교지가 내려왔다. 학생 이광로 항로의 초명, 에게 장사랑의 풍계의 휘경원 참봉이라는 종구품에 해당되는 말단의 벼슬이 내려진 것이다. 그때가 1840년 6월 22일, 화서의 나이 49세였다. 반백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닫고 쌓은 학문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져 이조판서의 추천으로 초직인 참봉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벌열의 집안도 아니고 세신고가의 집안도 아닌 시골 선비가 학문적 명성이 높아 참봉의 벼슬에 임명됨은 우선 가장 명예롭던 살림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어서 환호작약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화서 이항로는 그런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부족한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간곡하게 밝히고 말았다. 다시 24년이 지난 1864년 고종이 등극하고서 이항로에게 정삼품 당하관인 통운대부 장원서 별제에 임명하고 전라도사로 바꾸었으나 사퇴하고 벼슬에 오르지 않았으니 73세이던 3월 2일이었다. 73세의 극노인에게 하급의 벼슬을 내렸으나 24년 동안 갈고 닦은 경술의 덕택이 없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로부터 벼슬 복이 터져 선망의 산림벼슬이 잇따라 내려졌다. 그해 7월에는 사엄부 지평의 벼슬이 내렸으니 산림으로 대접함이 분명해졌다. 같은 해 겨울에는 사엄부 장령이 내려지고 75세인 1866년 9월 8일에는 통정대부 정삼품 당상관인 동부승지에 임명되면서 천하의 이항로의 이름이 벽계 산림으로 울려 퍼졌다. 이 무렵은 고종 3년의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때로 도하의 인심이 흉흉하고 난리가 났다고 세상이 온통 뒤집히던 때여서 이항로가 동부승지로 입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간에서도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안게 되었다. 이항로는 나라에서 보내준 관마도 거절하고 집안의 종들이 매는 가마를 탔고 둘째 아들 이박과 제자 김평묵이 도보로 수행하였다. 나라의 큰 은혜를 입은 산림 이항로는 궁궐에 이르자 바로 사직상소와 함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정체권이 서인 상소를 올렸다. 바로 이 상소가 매천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100년 이래의 가장 바른 목소리인 명상소라고 칭찬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상소였다. 상소를 올린 며칠 뒤에는 그의 최종 벼슬이자 재신의 지위인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올랐다. 상소로 사직했으나 그는 산림으로 서위 국가적 예우는 충분하게 받은 셈이었다. 이항로는 공조참판이 내린 2년 뒤인 1868년 77세의 3월 18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후 34년이 지난 1902년 광무 6년에야 정입품인 자원대부 내무대신에 증직되고 1905년인 광무 9년 황제의 칙명으로 시호를 내렸으니 문경공이라는 영예로운 명칭이었다. 이항로의 아버지는 글자라는 선비 이회장으로 호가 우로컨인데 선대에는 경기도 고양군의 벽진희 씨 집성촌에서 살다가 그처럼 깊은 산속으로 피난 와서 살면서 고향이 된 곳이었다. 우로컨 이 회장은 전답도 많지 않은 산골인 그곳에서 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나 화전농으로 조를 100석 이상을 수확했다니 그런 벽지에서는 상당한 재산가였다고 한다. 그래서 화서 이항로가 태어난 청화정사는 아버지 때부터 기와집으로 덩실하게 세워졌고 그곳이 바로 화서학문의 보금자리였으며
한말 위병운동과 척양척회의 기본 논리인 주리척사의 시대정신이 싹텄던 곳이다. 화서의 영향을 받은 대유들로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의 전통사상을 고수하자던 화서의 문화 제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었다.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중교, 면암 최익현, 위암 유인석 등은 위정척사운동의 이론가로 실천가로서 모두 벽계리의 청화정사에서 배출된 조선의 마지막 위인들이자 당대의 학자들이었다. 양평군에서 유지관리하는 화서 기념관에는 55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학준의 호인 일화정과 일화정기가 같이 전시되어 있다. 1862년에는 봉화 종인 일화정주인 이라는 서신을 보내 유산이정매와 일화정 이학중 가문의 학문의 가업에 발전이 있다고 기술했다. 1865년에는 일화정 휘호와 일화정기를 지어주면서 유산 이정매의 증손인 이학준의 학문의 매진을 기원했다. 청화정사의 동쪽 언덕 위 제월대에 터가 있고 정사 앞에 시냇가에 오라막에 자란 느티나무가 화서를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사 근처에 명옥정의 터도 있고 낙지암이라는 바위는 개울 속의 커다란 바위인데 물이 주는 때는 언제나 화서가 그 바위에 올라가 쉬고 즐기면서 마음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낙지암에서 50여m를 올라가면 바위에서 내려오는 물결이 하얀 윤을 뿌리는 것 같아 분설담이라는 조그마한 무릉덩이니 그런 이름도 모두 화서가 운치 있게 명명하여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화서는 바로 그런 유적지에서 진리와 도를 찾느라 80평생을 배회하고 소요하면서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학문의 대업을 완성했다. 한 가지 아쉬움은 화서가 평생 동안 독서하고 강론했던 고달사라는 절이 벽계마을 동쪽으로 머지않은 골짜기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폐사가 되어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화서의 시집이나 연보에는 수시로 등장하는 절이자 암자인 고달산사인데 애석한 일이다. 연보 24세 조항을 보면 25세의 아버지의 상을 당해 28세의 복을 벗자 그해 겨울에는 고달산의 절에서 독서를 했다고 기록하고는 선생의 평생 동안의 독서는 고달산에 있는 절에서 가장 많이 했다. 라고 적고는 고달사에서 전해 지었다는 시 한 수를 써놓았다. 바위와 물의 마을 30년 생애. 이 산골짜기에 몇 번이나 왔던가. 간단없이 천고를 회상해보지만 책 읽기가 언제나 부족일세. 이렇게 자주 찾았던 화서의 연구실이 지금은 흔적도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북한강의 동쪽에 위치한 벽계리. 벽계사님 이항로는 젊은 시절 여행을 즐기던 때 이후에는 평생토록 북한강을 넘어 서울 쪽인 서쪽으로는 발 한 번 내디디지 않을 정도로 외부의 출입을 그치고 오로지 독서와 사색으로 세월을 보내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강론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들이 거닐고 놀면서 시를 짓고 학문을 강했던 청화정사의 아름다운 주변은 우선 흐르는 벽계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당시 그곳의 지형을 그린 그림이 전하는데 그때는 마을 곁에 시냇물 위에 배가 그려져 있으니 아마도 북한강을 타고 배가 오르내리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후손이 설명해준 이야기였다. 화서에 혼이 서려 있는 벽계리, 청화정사의 뒤쪽 등성이로 오르면 화서 이항로의 무덤을 비롯하여 벽진이 씨의 세장산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다. 본디 화서의 묘소는 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으나 최근에 선산으로 옮겨서 오늘의 자리에 있다고 했다. 묘소로 오르는 입구에는 커다란 화서의 신도비가 서 있다. 신도비에는 면암 최익현의 도도한 문장의 글이 새겨져 있다. 면암은 화서의 큰 제자이자 한말의 위병장으로 위병싸움에 패하여 일본 언병대에 붙잡혀
일본의 영토 대마도에 유폐되었다가 외놈의 쌀은 먹을 수 없다고 단식하다가 노환이 도저 끝내 순국했던 위인이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화서와 면함, 이를 높여서 왜군을 퇴치하자던 그들의 혼은 지금도 그곳에 살아 있었다. 청화정사 주변의 비가 갠 달밤의 정취를 느끼려고 지어놓은 제월대에 시를 짓고 논일던 이항로. 젊은 날의 시심은 곱기만 했다. 시서 예를 강습하다가 맑은 밤엔 때로 술을 마시네. 술 마시며 밝은 달을 보노라면 밝은 달은 온 세상을 비추네. 이는 제월대에 올라서 젊은 시절에 지은 시다. 갠 달처럼 밝고 맑은 마음을 지니자는 화서의 뜻이 담겨있다. 명옥정 아래에 느티나무를 심고 지었다는 시도 보인다. 이렇게 경악과 문학을 함께 익히며 깊고 넓게 사색에 잠기던 화서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사유의 세계를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일생 동안 끌고 가던 학문적 논리이자 그곳 청화정사를 찾은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의 이론이었다. 이가 주가 되고 기가 객이 되어야 한다. 그가 깨달은 지혜이자 표방한 학문의 기치였다.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여 근원적인 주체성을 끝까지 지키자면 이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중심의 뜻과 이론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끌어주는 힘인 기가 객의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화서의 핵심 사상이었다. 조선유학사에서 정설로 굳어진 주장의 하나가 한말 3대 성리학자가 경기와 호남, 영남에서 태어나 그들은 서로의 학문적 교류나 사승의 관계도 없었건만 동일하게 주리적인 성리학 체계로 같은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기호학파의 화서 이항로, 호남의 노사 기정진, 영남의 한주 이진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의 한 지역의 대표적 학자의 위치에 올랐는데 동일하게 주기를 배척하고 주리적 성리학 체계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화서와 노사는 서양의 세력이 물밀듯 몰려오던 병인양료와 신미양료의 혼란한 시기를 살면서 강고하게 쌓인 서양을 물리치고 정통의 유교 논리이자 공맹의 논리이면서 중화주의에 포괄된 논리만을 굳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척사위정의 논리를 확고하게 주장한 학자였다. 척사위정의 확고한 논리 때문에 화서와 노사는 대원군의 뜻과 부합하여 공조참판과 호조참판이라는 높은 살림의 지위에 올랐고 그런 살림의 영향 아래 수많은 제자들이 척사위정의 운동에 앞장서고 위병대장이 되어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충성을 바치는 애국자들이 속출하였다. 화서의 제자로 척사운동의 효장은 중함 김평묵이며 위병대장은 면함 최익형과 위암 유인석이었다. 노사의 제자로는 손자 송사 기우만과 집안의 조카인 성제 기사면이 호남의 위병장으로 스승의 뜻을 계승할 수 있었다. 화서 이항로의 정치사상은 간략하고 명확했다. 기묘사화의 정함 조광조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약을 받고 유배지 호남의 능조에서 죽으면서 지은 유씨에 아버지처럼 임금을 사랑했고 집안 걱정하듯 나라를 걱정했다라고 읊었는데 화서 이항로는 언제나 그 시를 외우면서 나라의 식민이라면 언제나 아버지처럼 임금을 섬기고 집안 걱정하듯이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지녔다고 한다. 그런 정신이 청화정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기에 화서의 문화에서 최익현이나 유인석 같은 뛰어난 위병장이자 탁월한 애국자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공자는 나라가 위급한 상태임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맹자는 삶을 버리고 위로움을 취한다 라고 했는데 화서는 생활 철학에서 언제나 그런 정신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가 병인양료 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올린 상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당시의 긴급한 대책을 말하고 백성의 질곡을 제대로 올려 바쳐
100년 이래의 최고 명상소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원군의 윗세에 눌려 어떤 고관대작도 나라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할 수 없을 때에 73세 고령의 벽계사님은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백성의 아픔을 당당하게 상소로 말했으니 그의 용기와 실천력이 어느 정도였나를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줄이이면서 이기는 이물, 노사 기정지는 이가 절대적이라는 유리론을 폈으나 화서는 이기는 단정적으로 이물, 즉 두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화서의 이기이물은 이기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차등이 있다고 하여 이는 높고 기는 낮다는 이종기비이고 이는 명령하고 기는 명령을 받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가 주가 되고 기가 역이 되면 이는 순수해지고 기는 올바르게 되어 만가지 일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온 세상은 편안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리론을 통해 중화문물의 정통사상을 고수해야 하고 중화주의와 반대되는 외양, 즉 서양이나 일본은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하여 조나양이라는 척사위정의 논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외세의 침입과 서세동점의 위급한 시기에 유교적 조선의 정통을 고수하는 논리가 주리와 연결되고 그러기 위한 행동강령은 외와 양을 배척하는 주전론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 병인양요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화의론을 배척하며 싸움을 독려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요즘의 논리로야 세계정세의 어두운 보수주의로 매도할 수 있고 반세계화의 퇴영적인 논리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부터 150년 전이 유교주의 국가로서의 대응은 그런 점을 정통의 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일 수 있었다. 만약 그 무렵 척사위정의 논리조차 없었다면 개항과 교역의 준비가 전혀 없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척사위정의 논리와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이 한다는 논리가 합해져 위병운동과 직접 투쟁의 실천이 가능하여 애국운동과 구국운동이 망해가는 나라의 민족혼을 불태우는 역사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 화서의 제자들이 이끈 위병운동은 그래서 한말의 마지막 역사의 시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지암은 그대로 있네. 다시 벽계리의 아름다운 경치로 돌아가 보자. 송나라의 주자는 무의정사를 짓고 무의구곡을 경영했다. 퇴계는 도상구곡, 율곡은 고상구곡, 우암 송시열은 화양구곡을 경영했듯이 화서는 벽계구곡을 경영하였다. 굽이굽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며 도도히 흐르는 벽계수는 현인군자가 세상을 잇고 학문연마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학자이며 영의정이던 사암 박순이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이재신, 남원경, 김창읍 등 당대의 명인들이 또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백계구곡의 아름다운 경치는 어진 이들이 살아갈 흥취를 일게 했던 곳이다. 수천 년을 흐르는 물에도 한치의 변화 없이 화서가 뜻을 즐기면서 논이뤘던 낙지암은 오늘도 그대로 있었다.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았다가는 문을 열고 가고 또 가보네. 지는 꽃이 세상에 정막 있게 하는데 흐르는 물이야 사람 마음 맑게 해주네. 만 가지 나무에 봄빛이 퍼지는데 온 전답에는 빗물에 곡식 자라네. 한가롭게 살면서 세월을 붙잡으니 괜스레 옛사람의 정취가 떠오르네. 낙지암이라는 제목의 시다. 흐르는 물속에 솟아있는 바위를 뜻을 즐기는 바위라고 이름하고 때때로 올라가 시를 짓고 마음을 맑게 하는 수양의 장소로 삼았다. 지금도 물은 흐르지만 바위는 굳게 버티면서 화서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다. 한말에 비슷한 시기에 매산 홍직필, 고산 임원회, 간제전으로 이어지는 노론의 항맥이 있었고
화서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중교 위암 유인석으로 이어지는 항맥이 같은 노론에서 대립하였다. 면함 최익현은 화서 항맥이다. 전후 일파가 나라가 망해가도 선비는 도만 지키면 된다고 은둔의 생활로 일생을 마칠 때 화서 항맥의 많은 제자들은 위병운동과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다. 역사는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중암 김평묵은 화서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한 철저한 척사위 정파로 화서의 수제자였다. 그는 화서에 행장을 지어 선생의 일생을 유감없이 기록했고 화서어록을 저술하여 그의 철학 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성제 유중교도 선생의 사상을 남김없이 추출하여 어록으로 정리했으니 부족함이 없는 기록이다. 면함 최익현은 화서의 신도비명을 저작하여 화서의 삶과 사상을 넉넉하게 서술해 놓았다. 그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문화에 번성함으로는 화서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화서의 철학과 사상은 원집 32권, 부록 9권으로 22책인 화서선생문집으로 간행되어 온전히 전해지고 그의 일생은 연보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화서가 세상을 떠난 30년 뒤인 1899년에 문집은 간행되었는데 조선 후기 학자 이항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9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내용으로는 본집 32권 16책, 목록 1권 1책, 부록 9권 5책, 도합 42권 22책, 목판본 1899년에 충주 홍승의 서재에서 제자 이근원 유중학 등이 간행하였다. 본집권 1, 2는 각체시 400여 수로 되어 있다. 권 3은 사지평소 등 소차 11편으로 되어 있다. 사동부 승지겸진소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난 뒤에 쓴 상소로서 주전론과 척사의 방법으로 내수 자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동해금소에서는 당시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투 상황을 민족의 생존권 위협으로 판단, 상호 교역의 부당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약물배척론을 주장하였다. 권 43은서 500여 편으로 김평묵 유중교 박경수 임규직 최익현 등 문인들에게 보낸 글이 많으며 주로 성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권 14, 25는 잡저로서 저술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권 14, 16위 개상수록과 권 17위 본강질서 용문잡지는 사설을 중심으로 한 경서와 태극이기 심성 등 성리학 전반의 주제 및 위정척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특히 개상수록은 1819-1851년, 본강질서는 1852년, 용문잡지는 1861-1866년 위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서 사상의 중심 과제와 변화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권 18은 가래록의 소학록의 정려도 남당집기의 중용기의 등 16편으로 되어 있다. 권 19는 도기천 선생상 대왕대우소, 선우천 독외설 산하영변 등 10편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명덕이기 인물성 동의변에서는 호론과 낙론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중에서 같은 것을 인식하고 같은 것 중에서도 다른 것을 인식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 칠정설에서는 사단은 이발이며 칠정에서도 중절한 것은 이발이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발이라며 실정에도 이발과 기발이 있다고 하였다. 권 20은 홍범한 극내편기의 서명기의 인물성 동의설 등 8편, 권 21은 태극도설 소주기의 인심도심설 맹자잡록 송자대전기의 등 14편으로 되어 있다. 권 22는 행자설 이유본말경의설 영려태극도동의설 등 29편으로 되어 있다. 대학보망장구에서는 주위에 보망장구를 해서 지를 이루고자 함은 심으로써 명덕의 체를 말한 것이요.
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한다고 함은 이로써 명덕의 체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심여이동이설에서는 인간의 지각 작용에는 주객의 구분이 있지만 감관의 이, 천지의 이, 자연의 이는 동일한 것이요. 우리 마음의 전체 대용도 이로서 사물과 마음은 이를 매개로 내외 빈주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권 23은 주자원형 이정설구의 신경부주기의 제용론 등 14편으로 되어 있다. 임천호 시태극설록에서는 원나라의 오징이 태극에는 동정이 없다고 한 것을 반대하고 주의가 태극은 능히 동정한다고 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권 24는 양기설 윤유홍남변, 현기실리설 중용수장설 등 20편으로 되어 있다. 권 25는 송자대전잡저 수조기의 도기설 등 19편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벽사록변에서는 당시의 천주교를 사교로 지목해 비판하고 안정복 이정관 등의 천주교 비판 내용을 수정 규명하였다. 이기문답 이기선우설 주자이기 결시이물설 등에는 저자의 이존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곤지기록에서는 이기야빌설을 주장한 명나라 나흠순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는 전체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논변하고자 했으나 노령으로 8개 조목에 그치고 말았다. 권 26은 서부준 등 문인 자제에게 주는 편지 18편, 서 6편, 기 5편, 권 27은 제발 18편, 명 12편, 찬 1편, 혼서 2편, 상량문 1편, 호축 6편, 제문 14편, 권 28은 신도비명 1편, 묘갈명 9편, 묘표 1편, 묘지명 5편, 행장 2편, 유사 2편, 전 1편으로 되어 있다. 권 29-30은 주역전이동이석에로서 정자의 정과 주의의 본의의 차이점을 분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 것이다. 권 31은 여숙관규로서 종래의 강학 규정을 수정하고 10여 조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 실시한 내용이다. 권 32는 수뷰다. 부록의 권 17은 26편이 어록으로 유중교 유인석 등의 제자들과 마다들 준 등이 기록한 것이다. 김평묵의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 8은 김평묵이 1874년에 지은 이항로의 행장이며 권 9는 연보다. 이 책은 1974년 조용승이 문집과 화서화원을 합해 화서문집 상학원 이 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이 영인본에는 책머리에 이항로의 유상과 유묵이 있고 채인식 구인식 등의 해제가 있다. 1974년 최창규가 권 3위 상소문만을 번역한 것이 휘문출판사에서 간행한 세계의 대사상 32권에 들어있다. 또한 1975년 대양서적에서 펴낸 한국명저대전집 속에 김주희가 번역한 화서집이 들어있다. 주로 화서화원을 번역한 것이며 권 21위 성선설, 권 23위 거설 피음사돈설, 권 24위 묘자설 등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규장각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끝으로 편집 관련 자료를 전수해 주신 부친 가조 동네마을 승지공 33세 동강 이창기님과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전 부산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15일